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24일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과 본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 인상과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습니다. 2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재에 접수되는 관련 탄핵 사건으로는 첫 선고가 나오는 거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내란죄와 쟁점이 겹쳐서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됐었지만 앞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총리 심판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도 유추가 가능할까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선고입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한 차례 열고 90분 만에 종결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지속적으로 신속 선고를 요청해 왔습니다. 신속한 심리를 통해서 국정이 최선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이 사건 심판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론 종결 후 한 달을 넘게 기다린 후에야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후 약 2주 뒤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날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선고 기일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지정하면서 헌재가 왜 전격적으로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고 후 파장을 고려했다는 분석부터 헌재가 길어지는 심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주장까지 말이죠. 박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헌법재판소는 결국 한 총리의 선고 기일을 먼저 지정했습니다. 한 차례의 변론만으로 심리가 끝난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데다 변론 종결도 먼저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데는 윤 대통령 선고 이후 있을 파장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선거 관리 경험이 없는 최상목 권한대행보다는 한 총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국정 경험이 많은 한 총리가 빠른 정국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기약 없이 길어지는 윤 대통령 심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한 선고 때처럼 비교적 심리가 간단한 사건을 먼저 결정해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될지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같은 쟁점으로 맞물려 있고 그렇기에 닮은 꼴 재판이라는 이유로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만큼이나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총리 선고 결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시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를 묵인, 방조했다는 점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닿아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 대해 먼저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한 총리의 판결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 헌법학 교수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역할을 한 게 전혀 없고 윤 대통령과 공동으로 한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법조인은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떠나서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담길 가능성이 작은 만큼 한 총리 선고 결과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혔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가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죠. 지금 4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주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인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언제 할지 오늘도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공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대한 공지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고일이 잡히면 보통 2, 3일 전 통지가 이뤄집니다. 다음 주 중 선고가 이뤄진다면 사전 통지 기간을 감안해 오는 26일에서 28일,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주말에도 평일을 열고 선고일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휴일이다 보니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직무정지 기간이 가장 긴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오는 23일 일요일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로 선고 날짜 역시 100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100일을 넘기겠네요. 다음 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잖아요. 혹시 윤 대통령 선고와 같은 날에 나오는 건 아닐까요? 현재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선고일이 오는 26일 수요일이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같은 날 난다면 두 재판의 결과를 두고 정치적 혼란이나 국론 분열 등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26일은 고3 수험생 모의고사가 예정된 날이라 탄핵 심판 선고 직후 혼란에 대비해 휴교 등의 조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같은 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아예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만 아무리 늦어도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탄핵을 둘러싼 진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달걀과 바나나를 던지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가 하면 분신을 하며 내 의견을 분출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 탄핵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이 삼보일배 집회를 열기도 했고요. 갈등의 수위가 임계점을 넘게 되면 치유도 쉽지 않기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계란과 바나나가 날아듭니다. 일부 의원 등의 얼굴은 계란 범벅이 됐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결국 경찰이 헌재 앞에 몰린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고 하지만 참가자들은 바리케이드를 붙잡고 저항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지 24일이 지났지만 선고기일도 안 정해지면서 탄핵을 둘러싼 진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탄핵 촉구를 위해 삼보일배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나가세요!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에 항의한 지지자 2명이 분신을 시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며 중학생이 삭발식에 나서는가 하면 인용대명 국회와 중국 대사관을 포위하자는 불복 기류까지 감지됩니다. 탄핵 찬성 측 일부도 윤 대통령 예상 도주로와 같은 자료를 공유하거나 지옥에 가라는 등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의 일원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우리 미래는 없는 거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영 간 갈등 해소의 첫 단추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계속 미뤄지더니 결국 한덕수 총리보다도 더 늦게 나오게 생겼습니다.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이 헌법재판관들 평의에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거다.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결론이 계속 안 나다 보니까 결국 윤 대통령 사건보다 늦게 진행된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결론이 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거부터 선고하자, 이런 상황이 됐다는 해석입니다. 재판관들 사이에 지금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누구는 인용이다, 누구는 기각이다, 뭐 각하다, 이렇게 다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재판관마다 최종 결론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재판관들이 각각 결론을 내면 그냥 몇 대 몇으로 인용이다, 또는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그에 맞게 선고를 바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은 그 전 단계에서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전 단계라는 건 또 뭡니까? 이를테면요,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여러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계엄을 선포할 국가 비상사태가 맞았는지, 뭐 국무회의는 정상적이었는지, 뭐 국회의원 체포 시도 같은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쟁점별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런 사실은 인정된다, 이거를 재판관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단계가 정리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재판관들이 나는 선고를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전 단계가 안 되니 선고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추측입니다. 다만 뭐 2단계에서만 지체됐다, 이렇게 보기엔요, 벌써 평의가 한 달째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른 단계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정리가 됐는데 다른 단계에서 이견이 있다. 이건 또 어떤 단계입니까? 아까 쟁점이 정리되면 각 재판관이 선고 의견을 낸다고 말씀드렸었죠. 네네. 그런데 몇몇 재판관이 이 의견 내는 것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나는 인용이다, 혹은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의견을 딱 내야 선고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근무 경험이 있는 이 복수의 관계자들은 몇몇 재판관이 선고 의견 자체를 안 내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평의는 비공개니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추측에 따르면 일부 재판관들은 아직 결론을 안 내고 있다, 이런 말도 들려요. 네, 한 헌재 출신 관계자는 일부 재판관이 외부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 시점을 늦추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재판관들도 재판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 같은 외부 상황도 고려해서 평의를 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재판관이 이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고를 미루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겁니다. 헌재가 그랬었잖아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결론을 내릴 거다. 그럼 결국 헌재가 자기 말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헌재 재판부가 직접 했던 말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이 보안이 유지되는 평의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저런 추측과 의구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자 국민의힘은 잘된 일이라며 기각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인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끌면 안 된다는 건데,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자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헌재 변론이 한 차례 만에 끝난 만큼 탄핵은 마땅히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마지못해 월요일 날 선고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대통령과 권한대행 탄핵,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선고가 기각이나 각하로 나온다면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국정 마비의 정도에 대해서 그 중대성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있어서 인용 결정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지도부는 헌재 선고는 개별 사건마다 독립적인 것이라며 지금 나오는 의견은 모두 예측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왜 지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러다간 자칫 이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민주당 긴급 최고위를 열고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지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장가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당내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본회의가 끝난 이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내 지도부가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당혹감도 곳곳에서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민주당은 갑작스러운 기일 통보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왜 한덕수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되는지 의문을 표한 겁니다.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최상목 대행 탄핵은 추진을 하는 겁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언제 발의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앞서 2시간에 걸친 심야 의원총회 그리고 지도부 수기를 거쳐 최상목 대행 탄핵을 결정했지만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오후에 지정이 되면서 일단은 탄핵안 제출에 신중을 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기를 거쳐서 탄핵안을 결과적으로 발의를 할지 무산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확정되면서 총리실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당장 대통령 권한대행 직위를 회복하게 되는 만큼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거든요. 대통령실 입장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된 데 대해 총리실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며 통상 업무를 하며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막을 내리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총리실은 이에 대비해 조심스럽게 업무 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가 주미대사를 역임하는 등 지미파로 분류되는 만큼 트럼프 취임 이후 벌어지는 통상 외교 부문의 정상 공백을 메우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측의 꾸준한 신뢰의 메시지를 발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일정이 잡힌 데 대해선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 다만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비해 일각에서 거론된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공교롭게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진 오늘 관저로 돌아온 뒤 침묵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며 분신에 숨진 70대 남성의 가족을 위로하고 단식 농성에 나선 시민단체 회원들에게는 단식을 멈춰달라고 말이죠.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단식을 이어가는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 의원은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중요해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단식을 멈추시길 간곡히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인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를 통해 윤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분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 좀 단식을 철회 좀 해달라. 그 메시지를 본인들한테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7일 야당과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분신한 뒤 결국 숨진 권모 씨의 빈소에도 전해졌습니다. 빈소를 찾은 대통령실 참모들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권 씨의 뜻을 따르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건 12일 만인데 여전히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같은 직접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 선고 일정이 잡힌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일 공지로 정치권 역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 상황이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럽겠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낮지만은 않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실제로 한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 최상목 대행보다 더 큰 산이 들어선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새롭게 재점화하는 데다가 이제 막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최상목 대행 탄핵 카드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 민주당은 헌재 공지 직후 헌정질서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등 강한 유감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대한 사안인 윤석열 파면을 제쳐두고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죠. 맞아요. 민주당은 줄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 대표의 선고일인 26일보다 늦어질까 걱정해왔는데요. 이번 한 총리 선고일이 24일로 공지되면서 아직 공지되지 않은 윤 대통령 선고는 이보다는 늦게 날 거라는 전망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그렇죠. 이 흐름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선고가 26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겠습니까? 현재로서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 압박이 최선인 듯한데요. 민주당은 어제 헌재 윤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오늘은 오전에 예정된 공식 회의마저 취소하고 헌재로 향해 직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 모든 것이 드러난 이 마당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은 앞으로 매일 출퇴근 시간에 이처럼 헌재 앞을 찾을 것을 예고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장외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쯤 되면 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로감이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헌재 기자회견 중에 일부 시민의 계란 투척을 맞은 사건도 있었고요. 기약 없이 반복되고 있는 도보 행진 등 각종 장외 집회에 여기저기서 피로감이 읽히는 것 사실입니다. 어젯밤 비상의총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걸로 파악되는데요.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원내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원내 투쟁도 병행해서 같이 가자 이런 의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팀 정태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며 민생 경제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대표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삼성에 힘을 실어줬죠. 친기업 행보로 중도층 공략을 제기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표선호 기자입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맞이합니다. 두 사람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제 상황과 청년 취업을 언급한 이 대표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삼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엔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하고 과실도 온 국민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며 국부펀드 구상도 재차 밝혔습니다. 최근 경제정책에 공을 들이며 재계 인사들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이 대표가 친기업 메시지로 중도 확장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년들이 오늘 여기 방문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와 삼성 총수의 만남인 만큼 정치권과 재계가 이견을 보였던 반도체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10분간의 짧은 비공개 회동에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연일 부각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12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이자 내란 선동자라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죠. 만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상사라도 생긴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회의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성토장이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말한 이 대표가 오히려 내란을 선동하고 테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스로 판사가 되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스스로 경찰청장이 되어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것입니다. 협박죄를 넘어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대상은 이 대표라면서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은 대한민국의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라고. 당내에서는 이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 여사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대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부결의 당론을 모을 것이라고 했지만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해서 의미가 없죠.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서 특별검사 수사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수사 대상으로 총망라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김건희가 언제 감옥 가느냐가 되었습니다.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어야 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그간 일반 특검 형태로 4차례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유리한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대선 국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특검이라고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 탄핵 노름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파로 홍역을 치른 오세훈 시장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과 공간을 전격 조사한 겁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 의혹한 그런 여러 가지 혐의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약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오 시장이 이 같은 대납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 시장의 집무실 공간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오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집무실 PC 등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입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상대할 가치가 없어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 시장 측근들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명 씨 측은 명 씨가 오 시장을 직접 만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논의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오 시장의 캠프 소속이던 강 전 부시장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돌리기 위한 비용이 명 씨에게 지급된 점,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캠프에서 활용한 사실 등을 알았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받으면서 오세훈 시장의 만약에 있을 조기 대선 행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명태균 의혹과 무관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왔지만 그래도 이미지의 타격은 불가피해졌거든요. 게다가 어제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여파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일제히 집값 급등을 고리로 공세를 퍼붓습니다. 우왕좌왕한다, 위헌적 조치라고요. 잠룡들의 치열한 신경전,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번복하며 고개를 숙인 오세훈 서울시장.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 만에 명태균 의혹 관련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자 여권 차기 대선 경쟁자들은 집값 급등을 고리로 일제히 비난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왕좌왕 정책에 국민 삶이 불안하다, 제대로 수습하라고 직격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위헌적인 행정조치라 맹공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 부동산 가격의 폭등 원인을 제공했다고,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한 것이라 몰아세웠습니다.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부각하며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오 시장이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는 부동산 문제를 건드린 건 치명적일 것, 검찰 수사까지 차기 대권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권 차기 유력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만약 있을 차기 대선에서 여권 잠명들의 신경전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0개 의대가 집단 휴학 신청을 전부 반려하겠다고 한 만큼 내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건데 학생들 대신에 의대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이 학생들을 상대로 협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정부는 강경합니다. 최호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로 복귀 시한을 못 박은 의대는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입니다. 내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엔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한다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생 재적은 전공의 사직과는 또 다른 문제라며 대규모 재적 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인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의대생들 사이에서 기류 변화는 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단 등록한 뒤 수강 신청을 철회하자는 얘기부터 대통령 탄핵 선고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버텨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18년 동안 미뤄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은퇴 이후 연금을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게 핵심이고, 또 나중에 혹 연금을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의식해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의무화, 명문화했는데, 수급자 입장에서는 4% 더 내고 1.5% 더 받는 게 불리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금 소진 시점을 9년밖에는 못 늦춥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권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합의가 어려워 보였지만 지도부가 점차 이견을 좁혀 개혁안을 만들어냈고 오후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대신 수급액도 더 많이 받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내년부터는 43%로 높아지게 됩니다. 월급 309만 원 받는 직장인이 내년에 신규 가입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납부 기간에는 5천만 원 더 내야 하지만 수급 시기가 되면 2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저희도 나중에 늙었을 때 연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첫째 출산 시 12개월, 군 복무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더 미루지 않은 건 긍정적이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9년밖에 늦출 수 없고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연금 지급보장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법조항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합의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바꾸는 자동조정 장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연말까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울러 연금체계 전반을 건드리는 구조개혁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미신고 숙박업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혜 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죄가 무겁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목발을 짚고 느린 걸음으로 나타난 문다혜 씨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5일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첫 재판에 출석한 다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숙박업 여고 신고 왜 안 하셨나요? 음주운전 혐의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180m가량 음주운전을 하고 2019년부터 약 5년간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다혜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혜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전과도 없다며 앞으로 동일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5년간 3곳에서 얻은 1억 3,600만 원가량의 수익이 고액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다혜 씨는 검찰 구형에 대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징역 1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다혜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법원은 다음 달 17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기억, 시옷, 비읍.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공격, 수비의 은어입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면서 누가 가해, 그러니까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피해자 역할, 그러니까 수비를 할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심지어 인터넷이나 SNS에 기억 구해요와 같은 광고를 버젓이 게재하기도 했죠. 지난해 적발된 이 같은 보험 사기가 1,700건을 넘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가 스스로 다가와 부딪히고 실선 구간에서 앞차가 차선을 바꾸려 하자 브레이크는커녕 엑셀을 밟아 들이받습니다. 차선 변경이나 후진 차량처럼 사고 과실이 큰 차량들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는 보험 사기의 한 장면입니다. 올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 사기를 벌인 431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다발했는지 이런 정보만 있다면 여기에 이제 기초해서 사고 발생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건건히 다 확인을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20, 30대 남성이었고 일용직과 배달업, 자동차 관련업을 하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끌어들여 합의금이나 보험금 액수를 높여 82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최근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서로 나눈 뒤 공격자를 의미하는 기억 구해요 광고를 통해 대놓고 공범을 구하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경제가 또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단기로 고액 알바를 이제 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런 고의 사고를 이제 알선유인하는 유혹에 좀 흔들리기가 되게 쉬우세요. 금융감독원은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임의로 합의하지 말고 먼저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바이애슬론 국가대표인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 2명이 소속팀 전남체육회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대표 선발전에 불참했다가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연맹과 감독의 불화 때문에 애꿎은 선수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MBN 보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섰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대체 한국 바이애슬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MBN 단독 보도가 나온 직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한체육회 현장 점검을 다녀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호 의원도 징계를 최종 심사하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억울한 거는 선수들이죠. 선수들이 억울한 상황이 안 올 수 있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번에만큼은 정말로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기를. 정부와 국회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의 징계가 규정에 맞는지, 소속팀 전남체육회 감독의 선발전 불참 지시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연맹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MBN과 통화에서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선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육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은 징계가 확정된 게 아니고 규정에 맞는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연맹은 다음 달 국가대표 자격을 관리하는 새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꾸려지면 선수들과 소속팀 전남체육회를 직접 조사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춘분이 마법을 부린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춘분인 오늘 불과 하루 만에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해졌습니다. 이젠 추위의 시샘도 사라졌으니 꽃도 슬슬 기지개를 켤 듯합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산수유꽃이 나무에 노란색 자수를 놓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꽃망울이 손을 흔들고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습니다. 산책에 나왔는데 역시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쁘죠? 봄을 알리는 전령사 산수유꽃인데요.
오늘 서울은 15도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8도가량 올랐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몰고 온 북서풍에서 따뜻한 서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기온이 오른 겁니다. 당분간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올라 휴일엔 서울은 20도를 넘고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꽃도 곧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올해는 2월과 3월 추위로 개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보통 3월 15일쯤 개나리가 폈지만 아직 소식이 없고 서울은 매화의 발화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엔 4월 하순 수준까지 기온이 오르며 발화나 개화하는 꽃이 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선 강풍에 주의하며 봄을 즐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까지 남고 북저해안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속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특히 기온이 오르며 낙엽까지 바싹 마르고 있어 산불에 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대폭 확대한 다음 날 해당 지역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위례 등 외곽 지역은 우리는 집값이 들썩이지도 않았는데 허가구역으로 왜 묶인 거냐며 울상이었고 집값이 뛴 지역에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 신도시입니다. 외곽이라 지난달 토지 거래 허가 해제발 과열이 미치지 못한 곳인데도 송파권은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한 달만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가 1억 원 넘게 떨어진 아파트도 있는데 매수세가 더 위축될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집이 거래 안 되고 급한 자금 이용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저가로 내는 사람이 지금도 안 팔리고 있는데. 서초구 외곽 지역도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곳인데도 구 전체를 통째로 지정하는 초강력 규제에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정되고 매수 문의는 좀 끊어진 것 같아요. 물론 좀 지켜봐야만 되겠지만. 토허제 재지정에 직격탄을 맞은 잠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효력 발생 전인 23일까지 매매 계약서를 써야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만큼 호가를 1억 원 이상 낮춘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억 낮춰가지고 24억에 나갔어요. 근데 사양코사 파실 분들은 꼭 팔아야 되니까 나는 금액 낮춰더라도 팔겠으니까 빨리 좀 팔아달라 이런 상황. 서울 아파트의 4분의 1에 달하는 40만 가구를 규제로 묶는 초유의 조치 속에 반발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원전을 아예 미국이 소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원전을 가지고 있으면 러시아도 쉽게 공격을 못할 거라는 건데 글쎄요,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니겠죠.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가까이 통화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두 정상은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30일간 부분 휴전에 합의했고 휴전 확대를 위한 협상팀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President Zelensky was grateful for the president's leadership in this effort and reiterated his willingness to adopt a full ceasefire.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와 전력 시설을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해당 시설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안전보장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은 논의해 볼 만하다는 반응입니다. Організувати, вкладати гроші, тощо. Ми готові це обговорювати з вами, але ми говорили виключно про одну станцію, яка знаходиться під тимчасовою окупацією Росії.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 시스템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시스템 협력과 정보 공유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정보 공유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추후 미국과 러시아 간 휴전 협상에서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종전까지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버추얼 유튜버, 만화 캐릭터를 내세워서 방송을 하는 유튜버를 말하죠. 여기에 북한이 뛰어들었습니다. 북한 선전 노래를 틀고 김일성 생애와 주체 사상을 영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세계인들이 여기에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북한에서 왜 탈북을 하냐고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 선전 노래가 끝나자 만화 캐릭터가 나와 인사를 하고는 북한 이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The democracy we are speaking of is not the U.S. type of democracy, catering to the interests of the landlord and capitalist classes that oppress and exploit the working masses. 영어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설명하는 건데 한 영상에서는 왜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지도 소개합니다. When I was first starting to study communist philosophy over 20 years ago, yes, comrades, I'm old. I struggled because my ADHD made reading long text difficult for me.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AI 캐릭터에 사람 목소리까지 입히는 버추얼 유튜버에 북한이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버추얼 유튜브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만큼 위험도도 적어서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보통은 3D 그림의 정교한 움직임까지 구현하지만 북한 채널은 그림이 조악하고 움직임도 거의 없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작년 8월 처음 업로드를 시작해 현재 40여 개 영상을 올렸는데 벌써 구독자를 7,000명 가까이 모았습니다. 캐릭터는 스스로 북한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한 뒤 그리스에서 사는 사람이라며 스토리를 부여해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서비스 약관 위반을 이유로 북한을 선전하는 채널을 폐쇄해왔던 만큼 이 채널도 곧 폐쇄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지난해 결혼을 한 커플이 22만 쌍을 넘어섰습니다. 4년 만에 20만 쌍을 회복한 데다가 증가율로 보면 역대 최고치입니다. 왜 그런 건지 그 배경을 이혁근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세종시청 민원실. 평소 한산한 곳이지만 작년 막바지엔 혼인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몰려 붐볐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로는 혼인신고하러 대기하시는 줄이 생길 정도로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22만여 쌍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전년보다 15% 가까이 늘어난 건데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4년 만에 20만 건을 회복한 겁니다. 2차 에코붐 세대인 90년대생들이 결혼 정년기에 대거 진입하고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몰린 영향입니다. 결혼을 하면 주택과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준 점도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답변 역시 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결혼이 지연됐고 감소됐던 부분이 기저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전년보다 남자는 0.1세 떨어진 33.9세, 여자는 0.1세 오른 31.6세로 집계됐습니다. 22만 건 중 9.3%는 국제결혼입니다. 이혼 건수는 9만 1,000건으로 전년보다 1.3% 줄었는데 한동안 혼인 자체가 꾸준히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부가 어제 도수치료 같은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올리겠다고 했죠.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때 3만 원 정도 내던 걸 앞으로는 9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실까요? 요즘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기 시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향미 씨.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무거운 들통이나 냄비를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 어깨나 허리가 늘 뭉치고 결립니다. 바빠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 최근엔 집에서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갔었고요.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수시로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한다는 거.
헬스케어 기기 시장이 커지면서 업체들은 병원 기기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게끔 제품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PMF라고 해가지고 펄스 전자기장의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기장을 만들어서 몸에다가 침투를 시키는데 이 세포 자체를 근본적으로 자극을 시켜서 그 비정상적인 세포를 정상 세포로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또 다른 업체는 견인 장치를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선보이고 열이 나는 롤러를 적용했습니다. 이동성이 높아 사무실에선 의자로 활용하다가 업무에 지쳤을 땐 마사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제품도 개발됐습니다. 110도 각도로 그 올곧은 자세로 업무를 볼 수 있고 150도 각도에서는 완전히 누워서 그 강력한 마사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고 설계되었습니다.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커지면서 헬스케어 기기는 점차 집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개막을 이틀 앞두고 열린 프로야구 미디어데이에서 국내 최고의 놀이공원이 어딘지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신영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야구에 실패하면 입수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겨울바다에 몸을 던졌던 하나이글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목표를 달성하면 물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제 인피니트 풀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목표인 이제 가을 야구를 하게 된다면 3강을 하게 된다면 이제 12월 달에 이제 선배님들과 다시 기분 좋게 인피니트 풀을 다 같이 입수할 생각이고요. 영남 라이벌 롯데와 삼성의 선수들은 우승 공약을 말하던 와중 국내 최고의 놀이공원을 두고 모기업을 대신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놀이기구가 있는 롯데월드지 않습니까? 선수단 전원과 팬분들을 모시고 롯데월드 투어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놀이동산은 에버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을 1000명을 초대해서 1일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사장님이랑도 벌써 약속이 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200명이 넘는 팬들도 저마다의 우승 공약으로 응원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롯데가 우승한다면 저는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장 메뉴를 80%까지 할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 그냥 괜찮아요. 할 수만 있다면. 시범 경기부터 경기당 7,600명이 넘는 평균 관중을 동원하며 2년 연속 1000만 시대를 예고한 프로야구. 다가오는 토요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8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절기 충분히 노는 강릉에서는 활짝 핀 홍매화를 볼 수 있었고요. 이 꽃에 꿀벌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8도, 휴일인 일요일에는 20도를 웃돌아서 4월 하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서풍을 타고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중부 서해안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또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에는 따스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6도, 춘천이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5도 안팎이 예상되면서 하루 새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